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해 30년 이상 노후 주택은 안전 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내 1기 신도시 재건축 착공을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흉기 피습 8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첫 메시지로 상대를 죽여 없애는 전쟁 같은 정치는 종식해야 한다고 강조한 가운데 경찰은 습격범 김모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명계 모임 원칙과 상식의 김종민, 이원욱, 조웅천 의원이 이재명 체제로는 정권 심판을 못할 것이라며 결국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또 다른 멤버인 친이낙연계 윤영찬 의원은 막판 잔류를 택했습니다. 귀뚜라미 전기장판의 온도 조절기에서 펑소리와 함께 스파크와 연기가 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칫 화재로 이어질 수 있지만 교환, 환불은 안 된다는 입장인데 정부가 해당 제품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N 단독 보도합니다. 아파트를 재건축하려면 먼저 안전진단에서 위험하다는 걸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조건을 충족할 때까지 수년간 재건축 절차를 밟지 못하고 기다리거나 리모델링으로 사업 방식을 바꿔야 하는데 사실상 이 안전진단이 폐지됩니다. 당장 안전에 큰 문제가 없더라도 주차난, 층간소음, 배관 문제 등으로 거주 환경이 나쁘다면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재건축 연한 30년을 넘겼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단지들은 꽤 됩니다. 과거 집값이 오른다고 재개발을 막았는데 그렇게 되니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더 오르는 모순된 현상이 빚어졌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첫 소식 이기준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 고양시 일산 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지어진 한 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주차장 시설을 둘러본 뒤 세대를 방문해 고충을 들었습니다. 저 구석에 고드름 좀 보세요. 이게 다 누수고요. 그리고 이 뒤에 이런 데는 다 벌어져서 여름이면 물 들어오고. 민생토론회로 진행된 국토부 업무보고에서는 검사 시절 관사 생활을 떠올리며 주민들의 불편에 공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002년 잠시 변호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아마 그 관사의 녹물만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도 제가 계속 사표를 안 내고 근무하지 않았을까. 윤 대통령은 일산을 비롯한 1기 신도시 재정비에 임기 내 착공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막아서는 안 된다며 안전진단 없이도 바로 착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습니다.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윤 대통령은 특히 집값이 오른다며 재개발을 막자 공급이 부족해져 집값이 오르는 모순된 현상이 있었다며 부동산 문제는 정치와 이념이 아닌 시장 원리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주택 관련 규제로 국민들의 고통만 커진 걸 비판한 것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재건축은 안전진단이 높은 벽이지만 재개발은 노후 정도가 대표적인 대못 규제로 꼽힙니다. 전체 건물 중 3분의 2가 30년을 넘어야 재개발이 가능한 건데 이 또한 바꿉니다. 재정비 촉진지구의 경우엔 30년이 넘은 건물이 50%, 그러니까 반만 있어도 재개발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승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종로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지은 지 올해로 32년 차. 지하 주차장이 없어 차량에 눈이 쌓여 있고 공간은 턱없이 부족해 매일 저녁 주차 전쟁을 치릅니다. 아예 못 돼요. 여기는 한 7시 넘으면 저도 차 안 끌고 다녀요. 불편해서. 뭐 옛날에 30몇 년 돼 갖고 그러나 어째서 그러나 주차가 제일 불편해요 현재. 정부 발표에 따르면 안전진단을 하지 않은 이런 아파트들도 곧바로 재건축 절차 착수가 가능해집니다. 사업이 어느 정도 무르익은 시점인 사업 시행 인가 전까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됩니다.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도 동시에 추진할 수 있게 해 최대 5년에서 6년까지 사업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재개발도 문턱이 크게 낮아집니다. 지금은 30년 넘은 건물, 즉 노후도가 전체의 3분의 2를 넘어야 재개발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수치가 60%로 완화됩니다. 재개발 노후도를 손본 건 이번이 처음으로 재정비 촉진지구는 50%까지 대폭 낮아집니다.
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로 앞으로 4년간 전국적으로 95만 가구의 재건축, 재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은 지금까지는 규제의 대상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지원의 대상으로 모두를 전환하겠습니다. 정부는 1기 신도시도 재정비 선도지구를 올해 하반기에 지정하고 현 정부 임기 내 착공해 2030년엔 입주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하지만 지방에는 준공 이후에도 분양이 되지 않는 악성 미분양 아파트도 많죠. 그래서 지방에 있는 악성 미분양 아파트를 사거나 수도권에서 6억 원, 지방에서 3억 원이 넘지 않는 소형 주택을 사면 양도세와 종부세 등 세금의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런 집들은 세금을 계산할 때 주택수에 넣지 않기로 한 겁니다. 계속해서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 준공한 대구 동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수요가 꽁꽁 얼어붙어 옆 단지까지 합치면 1,300세대 중 300세대가 미분양입니다. 지난 10월 말까지 입주가 기한 끝났고 종합적으로 들으면 한 300이 미분양된 것 같아요. 2km 떨어진 뉴타운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파트 역시 준공한 지 1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100세대 정도가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지방 부동산 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취득가 6억 원 이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내년 말까지 사면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를 계산할 때 주택수에서 빼주기로 한 겁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소형 빌라나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형 주택을 내년 말까지 분양받아도 같은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임대를 놓고 월세를 받으려는 은퇴 예정자들이 오피스텔이나 소형 빌라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양질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300세대인 세대수 제한을 폐지하고 발코니를 설치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흉기 피습으로 긴급 수술 뒤 치료를 받아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상대를 죽여 없애는 전쟁 같은 정치는 멈춰야 한다는 대국민 메시지를 냈는데 부산에서의 헬기 이송을 고려한 듯 부산 시민과 의료진 등에게 감사도 표했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퇴원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환호하는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병원을 나옵니다. 지난 2일 부산에서 흉기 피습을 당한 지 8일 만입니다. 상처 부위에 커다란 밴드를 붙인 이 대표. 여러 차례 목을 가다듬은 뒤 입을 뗐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살려주신 목숨이라 앞으로 남은 생도 오로지 국민들을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현재의 정치를 상대를 죽여 없애야 하는 전쟁이라고 표현하며 이젠 끝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증오의 정치, 대결의 정치를 끝내고 서로 존중하고 상생하는 제대로 된 정치로 복원하는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부산에서의 헬기 이송을 고려한 듯 부산 시민과 소방, 의료진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표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이탈 분위기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이 대표의 당무 복귀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당분간 자택에서 통원 치료를 받으며 총선 전략을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이재명 대표 체제를 비판하며 네 사람이 함께 행동할 것이다고 해온 더불어민주당 비주류 모임인 원칙과 상식이 깨졌습니다. 3명은 민주당에서 탈당했지만 윤영찬 의원은 기자회견을 30분가량 남겨두고 잔류를 선언한 겁니다. 마침 어제 윤 의원의 지역구에 출마를 선언했던 현근택 감찰 문자가 공개된 다음 날이라 의심의 눈초리도 많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종민, 이원욱, 조응천 의원이 국회 기자회견장에 나란히 섰습니다. 방탄정당, 패권정당에서 벗어나자고 호소했지만 거부당했다며 예고대로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은 미동도 없습니다.
그냥 이재명 중심의 단결만 외치고 있습니다. 끝내 윤 정권 심판에 실패할 것입니다. 개혁대연합을 제안한 세 사람은 이낙연 신당, 이준석 신당 등과의 연대 가능성도 밝혔습니다. 노선 차이는 있지만 거대 양당을 비판하는 세력과의 이른바 빅텐트 구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보시는 앞에서 정책과 비전과 가치를 놓고 공개적으로 썸을 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싱크로 과정을 약간은 거쳐야 될 겁니다. 다만 공동행동을 약속했던 윤영찬 의원은 회견을 약 30분 남기고 전격 잔류를 선언했습니다. 윤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을 버리기에는 그 역사가 김대중 노무현의 흔적이 너무 귀하다며 흔적을 지키고 더 선명하게 닦는 것이 제 소임이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탈당한 세 사람은 모레쯤 창당 계획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강영우입니다. 이 대표가 대통령이 돼 나라가 좌파 세력에 넘어가게 될까 범행했다. 이런 의지를 알려 구국 열망과 행동의 마중물이 되고자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김모 씨가 일명 변명문에 쓴 범죄의 이유입니다. 범행에 쓴 흉기도 공개됐는데 현재까지 공범이나 배후 세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60대 김모 씨가 경찰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검찰 송치 직전 처음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국민에게 걱정을 끼쳐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범행은 혼자 계획했다고 했습니다. 이건 누구하고 계획을 같이 하겠습니까? 김 씨는 흉기를 구매한 지난해 4월부터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흉기 손잡이 부분을 테이프로 감고 날카롭게 갈아뒀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는 6차례나 이 대표를 따라다녔습니다. 범행 전날은 평소 안 쓰던 업무용 휴대전화를 들고 다니고 대중교통도 현금으로만 이용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주관적인 정치 신념이 극단적 범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재판이 연기되는 등 피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고 더 나아가 피해자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고 경찰 조사 결과 범행을 공모하거나 교사한 인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범행을 미리 알고 김 씨가 쓴 7,446자의 변명문을 가족과 언론사에 대신 발송하기로 약속한 70대 남성은 살인 미수 방조 혐의로 함께 검찰로 넘겼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4개 검사실을 통합한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보안 수사에 나섰습니다. 무엇보다 범행 전모를 밝히는 데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오늘 퇴원한 이재명 대표 앞에는 더불어민주당 통합이라는 최대 과제가 남아있죠. 국회팀 이병주 기자가 정치권 상황 더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이재명 대표 퇴원 소식부터 좀 보겠습니다. 경찰이 그동안 발표 안 했던 사실을 하나 또 공개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부산경찰청 오늘 수사 결과 발표하면서 취재진의 여러 장의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그중에는 이재명 대표가 입고 있던 셔츠 사진도 있었습니다. 네. 혈흔이 가득한 셔츠 목깃에는 흉기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데요. 경찰은 이 옷깃이 없으면 큰일 날 뻔했다면서 셔츠 깃이 흉기가 더 깊이 들어가는 걸 막았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남자들 와이셔츠 옷깃이 좀 빳빳하잖아요. 그게 정말 다행히 목을 지켜주었습니다. 네. 이 대표가 퇴원하면서 내놓은 공식 메시지도 한 번 더 살펴볼까요? 네, 한마디로 정리하면 증오 정치를 끝내야 한다. 그리고 이번 사건이 그 과정의 이정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강조를 네네. 했습니다. 혼란스러운 당 상황과 관련해서도 내부 통합 메시지가 나오는지 관심이었는데요. 직접적인 표현은 없었거든요. 근데 민주당은 대표의 말 속에 함축돼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면 통합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게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통합을 강조하고 있지만 원칙과 상식 의원 3명 외에 또 내일은 이낙연 전 대표도 탈당을 하지 않습니까? 네, 오늘 퇴원한 이재명 대표에겐 정말 가혹할 수 있겠지만요. 지금 당 통합이라는 민주당 최대 과제 쉽게 풀릴 것 같지가 않습니다. 원칙과 상식 탈당과 관련해서 의원들의 평가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등 당내에서는 감정 섞인 신경전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내일 탈당하는 이 전 대표를 향해서는 공격적인 공개 발언도 나왔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정치는 이제 끝났습니다. 총선 때까지 그 간악한 혀로 언론에는 오르내리겠지만 선거가 끝나면 갈등의 골이 깊어진 당을 하나로 모아야 하는 이재명 대표, 고민이 클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아까 잠깐 전해드렸습니다만 원칙과 상식 의원 4명은 원래 함께 행동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3명은 탈당을 선언했고 1명은 빠졌습니다. 윤영찬 의원, 이분을 두고 뒷말이 참 무성해요. 네, 바로 어제 이재명 대표와 친명 좌장 정성호 의원이 주고받은 메시지가 폭착되면서 그런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성비 의혹이 불거진 현근택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고 있었고 컷오프라는 이야기까지 오갔거든요. 이런 상황을 두고 현 변호사와 같은 지역구 출마 예정인 윤 의원이 속된 말로 기회주의적으로 당에 남은 것 아니냐, 이런 의심 섞인 비판이 이어진 겁니다. 사실일까요? 원칙과 상식 의원들, 윤 의원의 고민 되게 오래되었다면서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네. 실제 이원욱 의원은 이 사건이 공론화되기 전인 지난 8일 라디오에 나와서 만류하는 사람이 많아서 윤 의원이 울다시피 할 정도로 고민 중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동료 의원 등이 막판까지 탈당을 만류한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김영주 국회 부의장은 막판까지 윤 의원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분열의 시발점이 되기도 했던 건데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서도 민주당 지도부가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비례대표제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앞서서 21대 국회 이전에 병립형으로 갈 뜻을 내비쳤었습니다. 맞아요. 원칙과 상식뿐만 아니라 이른바 삼총리 등 당 원로들 사이에서도 이 문제라는 지적이 이어졌었는데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한 의원은 아직 지도부의 결단이 있는 건 아니라면서도 당 상황 자체가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쪽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의원들 간의 병립형, 연동형 의견은 반반 정도로 갈렸던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탈당 사태 속 선거제도가 또 다른 분열의 씨앗이 될 수도 있어서 지도부도 고심하고 있다, 이런 설명입니다. 예, 지금까지 뉴스 추적 이병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번엔 부산 경남을 찾았습니다. 그것도 1박 2일 일정으로 말이죠.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이후 민주당의 부산 홀대론이 불거진 이때 PK 민심을 더 탄탄히 다지겠다는 겁니다. 재판을 방탄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국회의원들이 금고형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재판 기간 동안 받은 모든 세비를 다 반납하게 하겠다는 정치개혁 카드도 꺼내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걸 겨냥한 겁니다. 부산 현장에서 정태진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부산의 미래! 한동훈 위원장이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한 위원장은 대통령을 보유한 여당의 약속은 실천이라 강조하며 국민의힘을 충분히 활용해달라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저는 원래 부산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부산에 더 잘할 것이고, 그리고 부산의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내놓겠습니다. 수도권보다 더 살기 좋고. 최근 불거진 민주당의 부산 홀대론을 부각하고 청년 일자리와 산업은행 이전 등 현안과 지방 격차 해소에 집중하는 모습을 강조하겠다는 겁니다. 한 위원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하겠다며 의원이 재판 지연을 악용하면 세비를 환수할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재판 중인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재판 기간 동안 늘어진 재판 기간 동안에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할 겁니다.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당이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엔 잘 듣겠다며 말을 아끼면서도 영부인 보좌용 제2부속실 설치가 필요하다고 대통령 친인척의 비위 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특별감찰관 추천을 두곤 야당과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 경남을 찾아 시민들을 만나며 텃밭 민심 사로잡기에 나선 한 위원장은 부산 2일차 일정으로 취임 후 첫 현장 비상대책위원회를 개최합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이렇게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민심 행보를 이어가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망만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비대위원 한 명이 노인 비하 발언을 했다가 물러난 데 이어 이번엔 1호 영입인재가 운영하는 커뮤니티에 올라온 여성 혐오 글들 때문입니다. 본인이 직접 쓰지 않았더라도 운영자로서 이걸 놔뒀다 이거죠.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거 노인 비하 발언으로 민경우 비대위원이 사퇴하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막말에 대해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국민이 수용할 수 없는 극단적 혐오 언행을 하시는 분은 당에 자리가 없는데 무슨 공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영입인재 박상수 변호사가 만든 커뮤니티가 논란이 됐습니다. 사이트에는 예쁜 여자는 페미니즘을 하지 않는다는 여성 혐오 발언과 온라인 법률 상담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동료 변호사들을 비난하는 글이 다수 올라왔습니다. 박 변호사가 직접 쓴 건 아니지만 부실 관리라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게시글 무단 삭제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점이 있었다면서도 정치에 발을 들인 만큼 다양한 해석과 비판은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만약에 그 박상수 변호사님이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신다. 본인이 그런 철학이다. 그럼 우리 당과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 참사라고 직격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인사 검증을 해왔던 인사 참사 장본인이 여당으로 오니 여당도 인사 참사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한 비대위원장은 이번 논란에 대해 과거 언행엔 동의하지 않지만 다양한 생각을 가진 분들과 함께 해야 하는 것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90여일 앞으로 다가왔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오차범위 안에서 경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도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최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먼저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었습니다. 국민의힘 36%, 더불어민주당 33%로 3%포인트 격차를 보였고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20%였습니다. 권역별로는 대구 경북에서 국민의힘, 광주 전라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다음은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입니다. 응답자의 35%가 긍정적으로, 응답자의 59%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는데 직전 조사보다 긍정평가는 2%포인트 올랐고 부정평가는 1%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일이 총선이라면 어느 당의 후보를 뽑을 건지 물었습니다. 국민의힘 35%, 더불어민주당 36%, 1%포인트 격차로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였습니다. 연령별로는 70세 이상에서 국민의힘, 40대에서 민주당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차기 대선 주자 후보 적합도를 묻는 질문엔 응답자의 25%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응답자의 24%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꼽았습니다. 적합 후보 없다는 응답이 18%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비대위원장 양자 대결 구도에선 모두 36%로 같았습니다. MBN 뉴스 최돈입니다.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의 재산 분할 다툼 액수가 1조 원에서 2조 원대로 늘었습니다. 노 관장이 1조 원대 SK 주식 대신 현금 2조 원을 요구한 겁니다. 위자료도 10배로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우종환 기자 보도 보시고 이게 가능한 건지 이유는 뭔지 등등 살펴드리겠습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상대로 재산 분할 청구액을 2배 가까이 올렸습니다. 당초 요구한 액수는 주식회사 SK 주식 절반인 649만 주 가량으로 시가로 약 1조 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 노 관장 측은 주식 대신 현금으로 청구액을 변경했고 액수도 2조 원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요구하는 위자료 액수도 대폭 늘린 걸로 추정됩니다. 1심에서 노 관장 측이 요구한 위자료는 3억 원이었지만 2심에서는 10배인 30억 원을 청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노 관장은 앞서 최 회장 동거녀 김희영 TNC재단 이사장을 상대로도 30억 원을 위자료로 청구했는데 최 회장 상대로도 액수를 맞춘 걸로 보입니다. 저의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서 지켜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뭐 적정 위자료나 지분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라고 좀 생각하세요? 앞서 1심 법원은 SK 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최 회장이 현금 665억 원과 위자료 1억 원만 주라고 선고했습니다. 원래 내일 2심 첫 변론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노관장이 청구액을 바꾼 뒤 연기됐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세기 이혼으로 불리는 노소영 관장과 이태원 회장의 이혼 소송, 법조팀 선한빛 기자에게 좀 더 자세한 분석과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노소영 관장이 1조 원에서 2조 원으로 올려서 재산 분할을 요구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 최태원 회장 측에 대한 심리적 압박용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소송 전략 중 하나인데요. 금액을 크게 높였습니다. 당연히 상대 측과 협의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기준점을 높게 가져가면 전략상 우위를 점할 수는 있겠죠. 네. 재판부에 대한 압박 효과도 얻을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1심 때 몰랐던 최 회장 측의 재산을 추가로 찾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증액을 요구한 부분만 1조 원에 이르거든요. 네. 적지 않은 금액이죠. 그렇죠. 추가로 찾은 재산이 1조 원이나 된다. 현실적으로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이런저런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확한 건 청구 취지 변경 내용을 확인해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금액도 금액이지만 노소영 관장이 1심 때는 주식을 달라 했다가 이번엔 현금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을 바꿨던데 뭐 주식값이 떨어져서라는 말도 있긴 하던데 어떻습니까? 예, 이 부분도 청구 취지를 확인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네. 주식에서 현금으로 말씀하신 대로 바꿔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심 때는 보통 1심 때 인정받지 못한 부분을 보완해서 소송을 진행을 합니다. 1심 때 노 관장 측이 주식을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주식 대신 현금으로 달라고 전략을 바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하는 게 노소영 관장에게는 좀 더 유리할 수 있는 겁니까? 이 부분은 법조인마다 좀 의견이 다릅니다. 주식은 일단 경영권과 연결돼 있죠. 재판부가 경영권 침해에 대한 고려를 할 때 노 관장 측에서 주식이 아닌 현금을 달라고 하면 이 경영권 침해 판단에 있어서 재판부가 부담을 좀 덜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노 관장 측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정반대의 의견이 있는데요. 네. 현금을 달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불리해진다는 겁니다. 1심 때 노 관장 측 논리가 SK 기업 성장에 본인의 기여도가 있었고 그래서 이 SK 주식을 더 받아야 한다는 거였는데요. 그런데 2심에 와서 주식이 아닌 현금을 달라고 하면 이른바 노 관장 측의 이 기여도 논리가 좀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정확히 어떤 소송 전략을 가져갈지는 항소심 재판이 시작하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재판에서는 명분도 중요하니까요. 네. 지금까지 선한빛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서울 신림동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에게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재판에서 조선이 반성문을 쓰며 가명 한 번만 도와주세요라고 썼다. 반성이 아닌 가명이라는 표현을 쓴 피고인은 처음 봤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은채 기자입니다. 조선은 지난해 7월 대낮 길거리 한복판에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20대 남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도 살해하려다 실패했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계획했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언제부터 계획하신 건가요? 검찰이 살인, 살인 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무작위 살인으로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에 해당한다며 치밀한 계획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조선이 반성문에서 가명을 한 번만 도와달라고 쓴 데 대해 반성문에서 가명 문구를 기재한 피고인은 처음 본다고 질타했습니다. 조선은 구형 전 진행된 지난 재판에서는 심신 장애 탓에 범행을 벌였다고 주장했는데 최후 진술에서는 돌아가신 분들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조선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다음 달 14일 오후에 나올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엿새 전 괌으로 은퇴 기념 여행을 갔던 한국인 부부 중 남편이 살해된 사건이 있었고 범인을 잡기 위해 현지 경찰은 우리 돈 6,600만 원의 포상금을 걸었습니다. 제보 덕에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는데 한 명은 체포, 한 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최희지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지난 4일 한국인 관광객이 강도를 만나 총격으로 사망한 도로입니다.
괌 경찰은 포상금 5만 달러, 약 6,600만 원을 걸고 수사를 시작했고 6일 만에 시민의 제보로 사건의 단서를 잡았습니다. Arrest the suspect in no time and carry out thorough investigation to bring them to justice. 경찰은 범행 당시 운전을 했던 용의자를 인근 마을의 게임장에서 체포해 범행에 가담한 사실과 총격범 소재에 대해 자백을 받았습니다. 이후 총격범이 탄 것으로 보이는 차로 접근해 하차를 지시했지만 총성이 들리고 용의자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괌 경찰은 머리 부분에 자해 총상을 입고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숨진 용의자는 2년 전 마약 소지 혐의로 구속됐었고 사건 당시 수배 명단에 올라간 상태였습니다. 이들은 한국인 부부에게 소지품을 요구하다 남편을 총으로 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도 일당이 훔쳤던 한국인 관광객의 지갑과 신용카드 등은 피해자 측에 돌려주기 위해 현지 한국 공관에 알린 상황입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46억 원을 횡령한 뒤 해외로 도피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검거됐습니다. 필리핀에서 호화 도피 생활을 이어갔지만 1년 4개월의 추격 끝에 붙잡은 겁니다. 이 직원은 혼자 큰 돈을 만지는 일을 했기에 돈을 횡령할 수 있었는데 공단은 이 사건 이후 시스템도 부랴부랴 바꿨습니다. 심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바지를 입은 한 남성이 리조트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뒤 여유롭게 걸어갑니다. 경찰이 체포영장을 들고 다가갑니다. 왜 왔는지 아시죠? 예. 집에 가실 때 됐어요,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했던 최모 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요양급여 등 회사 돈 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단 측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최 씨는 빼돌린 돈을 가상화폐로 환전한 뒤 필리핀으로 출국해 호화 도피 생활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단 측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적색 수배를 내린 뒤 1년 4개월 동안 추적하다 결정적 단서를 얻게 됐습니다. 최 씨 지인의 SNS를 살피다 필리핀 마닐라의 고급 리조트에 머무른 사실을 확인했고 5시간의 잠복 끝에 결국 검거했습니다. 세탁 배달원, 그다음에 식료품 배달원 등을 저희가 활용을 해서 동선과 구체적인 거소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필리핀 현지 이민청과 협조해 최 씨를 국내로 송환한 뒤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국내 유명 기업이죠. 귀뚜라미에서 만든 전기장판에서 불이 났다, 연기가 났다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온도를 조작하는 부품이 타들어간다는 건데 하지만 막상 이 귀뚜라미는 내부 규정상 수리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부품 교체만 해준다고요. 정부가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효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전기장판 컨트롤러에서 타는 소리와 함께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터지는 거 아니야? 터졌어. 다른 소비자가 사용한 전기장판에서도 컨트롤러가 타들어가며 연기가 납니다. 30대 김모 씨는 지난해 12월 1년 만에 꺼내 쓴 전기장판에서 스파크와 함께 불이 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이 살짝 밝아지면서 딱 하는 소리가 났어요. 매캐한 그 플라스틱 타는 냄새가 엄청 올라오더라고요. 온도 조절기에서 연기가 좀 매혹하게 나. 40대 임모 씨도 지난달 전기장판을 1년 만에 꺼내 사용한 지 한 달 만에 컨트롤러가 터졌다고 말했습니다. 누워있는데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연기가 났죠. 작은 폭탄 터지는 소리 같이 났어요. 불날 가능성도 있고 다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많이 놀랐죠. 해당 제품은 귀뚜라미에서 출시한 전기장판으로 탄소 소재를 사용해 화재 내구성이 높고 전자파와 라돈 걱정이 없다며 홍보 중입니다. 하지만 정작 온도 조절 기능을 하는 컨트롤러 내부가 타고 일부가 녹아내린다는 내용의 항의글이 판매 사이트에서 다수 확인됐습니다. 일부 소비자는 화재 우려로 환불이나 교환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귀뚜라미 측은 일부 제품의 불량이고 약관에 따라 부품을 수리해주고 있으니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산품이다 보니까 좀 불량이 일부 있을 수는 있는데 사후 서비스는 이제 적극적으로 되게 빠르게 하고 있거든요. 1, 2년 사용을 한 상태에서 이제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는 이제 조금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소비자원은 사실관계 조사에 나섰고 국가기술표준원은 해당 제품의 안전기준과 불법 여부를 살펴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입을 꾹 닫는 마약 범죄는 수사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제보자의 고발이 중요한데 수사에 중요한 단서를 준 시민들에게 포상금이 지급됐습니다. 이런 공익신고 포상금은 1인당 최대 5억 원입니다. 강세영 기자입니다. 아파트 배관 틈으로 검은색 봉지가 보이고 주택 계량기 안에선 작은 캡슐이 나옵니다. 모두 시중에 유통된 마약입니다. 갈수록 수법이 치밀해지는 마약 범죄를 수사할 때 고발 제보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마약 범죄는 소위 피해자 없는 범죄의 하나라서 소비자도 또는 판매자도 어느 누구도 스스로 신고할 이유가 없습니다. 경찰 스스로 인지하기는 가장 어려운. 국민권익위원회가 마약사범 검거에 결정적인 단서를 준 시민들에게 처음으로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무역업체에서 일하는 A씨는 마약을 반입해달라고 요구한 범죄자를 신고해 5,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B씨는 지인에게 마약 밀반입 정보를 듣고 112를 눌렀습니다. 경찰은 해당 신고를 통해 시가 200억 상당의 마약을 압수하였습니다. 마약류 불법 유통 근절에 기여한 점을 인정하여 포상금 3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권익위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익신고자를 추천받고 심사하는데 지난해는 14건에 대해 4억여 원이 지급됐습니다. 또 100억여 원을 횡령한 사건을 신고한 공무원에게는 대통령 표창을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권익위는 이런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 상한액을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가수 B, 배우 김태희 씨 부부를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전에 저지른 행위도 재판 결과에 반영이 됐거든요. 지속성, 반복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유명 연예인인 B와 김태희 부부는 2021년 3월부터 지속적인 스토킹에 시달렸습니다. 40대 여성 A씨가 용산구 자택을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는 등 8개월간 무려 14차례에 걸쳐 스토킹 행위를 한 겁니다. 같은 해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됐고 이후에도 2차례나 이들 부부를 찾아왔던 A씨는 결국 현행범으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법 시행 이전의 행위를 반영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 시행 전이어도 행위의 지속성, 반복성의 근거가 될 수 있다며 보완 수사를 거쳐 A씨를 기소한 겁니다. 재판에 넘겨진 지 10개월 만에 나온 1심 선고 결과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이었습니다.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재판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됐습니다. 재판부는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며 재범의 우려가 상당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이전 A씨가 저지른 행위가 판결에 반영될지 여부가 쟁점이었는데 1심 재판부가 이 같은 해석을 인정한 셈입니다. 스토킹 범죄를 포괄일죄로 본다면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전의 행위도 법원이 유죄 판결을 하는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A씨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검찰의 항소 여부에 따라 형 집행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현주호입니다. 남미 에콰도르의 치안 상황이 최악이라고 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TV 생방송 도중에 흉기를 든 괴한들이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했거든요. 방송사 직원으로 보이는 남성의 상의엔 폭발물을 집어넣기도 했습니다. 하루 전에는 갱단 두목이 탈옥하면서 국가 비상사태까지 선포된 상태. 하지만 상황은 갈수록 점점 더 나빠지고만 있습니다. 송주영 기자입니다. 복면을 쓴 괴한들이 방송 중인 진행자에게 총뿌리를 겨눕니다. 생방송 스튜디오 바닥에는 출연자와 직원들이 엎드려 누워 있습니다. 총성이 들려오자 겁에 질린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이 상황은 그대로 생중계됐습니다. 현지 시간 9일 오후 에콰도르 방송국 TC 텔레비시온에 10여 명의 괴한들이 침입했습니다. The producer told us, be careful. They are getting in. They are robbing us. 에콰도르 경찰은 특수부대를 현장에 급히 투입해 13명의 괴한들을 체포했습니다.
En este momento se encuentran 13 personas que han sido aprehendidas, van a ser puestos a orden de la autoridad competente y el parte va a ser relacionado por actos de terrorismo. No vamos a permitir eso. 앞서 새벽에 대법원장 자택 앞에서 폭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대낮에 이런 일이 벌어지자 시민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Vivimos en miedo porque el día a día que salimos a trabajar nosotros no sabemos si es que regresamos, si es que volvemos completos a casa y es una intranquilidad para la familia, para los que nos esperan en casa. 불과 하루 전 범죄 조직 두목 아돌프 마시아스 탈옥을 계기로 에콰도르 정부가 국가 비상사태까지 선포했지만 혼란은 여전합니다. 그러자 주변국도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페루는 에콰도르와 접한 북부 지역의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병력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세계 최대의 가전 박람회, 이번 CES에선 안방 가전만 나온 게 아닙니다. 모터쇼를 방불케 하는 이동수단, 모빌리티의 격전지가 되고 있거든요. 하늘을 나는 자가용, 고객 주문대로 만들어지는 자동차 등 영화에서나 보던 새로운 개념의 이동수단이 공개됐습니다. CES 현지에서 한범수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땅에 있어야 할 자동차가 저마다 하늘을 나는데 속도는 비행기보다 빠릅니다. 2049년을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이번 CES는 이 같은 모습이 더 빠르게 현실화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공개한 하늘을 나는 차는 기체 위와 뒤편에 각각 4개씩의 프로펠러로 언제 어디서든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5명이 탑승 가능하며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Ability to take off and land vertically. It's all powered by a battery. Comfortable, convenient, and clean. 중국 업체도 플라잉카를 선보였는데 지붕에 붙은 프로펠러가 움직이면 차량이 하늘로 떠오릅니다. 기아가 내년부터 출시할 목적 기반 차량은 후면 디자인은 물론 내부 구조까지 원하는 대로 주문할 수 있습니다. 맞춤 양복처럼 자동차도 소비자 요구대로 만드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음을 알리며 자동차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꾸고 있습니다. CES 현장에선 자동차뿐만 아니라 차세대 농기계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른 쪽에는 저렇게 건설 장비 역시 전시되고 있습니다. 전기 굴삭기에는 주변 물체를 감지해 사고를 예방하는 센서가 달려 있어 인명 피해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게 합니다. 타이어를 직각으로 돌려 옆으로 주행하는 자동차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운전대가 필요 없는 자율주행 시대에 어울리는 캡슐형 수소차나 운전자 상태를 파악하는 차량 장비를 선보이는 등 CES는 차세대 모빌리티 기술 혁신의 격전지로 진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차 안이 영화관이 됐다가 게임방이 되고 또 커피나 와인을 즐기는 바가 되고 가전쇼인지 모터쇼인지 모를 정도로 산업의 경계가 불분명해진 것을 이번 CES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AI가 기업 업종 장벽을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기업 간 협업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총수들이 그 어느 때보다 또 동분서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김종민 기자가 전합니다. LG전자 전시장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는 건 다름 아닌 자동차입니다. 차량 실내를 식당이나 영화관 같은 놀이공간으로 바꿔주고 운전자에 맞는 환경으로 온도와 습도 조절도 가능합니다. AI와 디스플레이 기술이 결합한 결과입니다. CX센터 내부에서 차량을 개발하였고요. 미래 고객에게 해당 시대가 왔을 때 저희가 준비되어 있다는 부분을 보여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렌즈를 생산하던 LG이노텍은 자율주행 차량에 필요한 제품 개발에 집중하며 모빌리티 기업임을 강조하고 있고 SK그룹은 탄소 배출 제로를 목표로 하는 친환경 생태계 구축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수익 창출은 필수인 만큼 그룹 총수들은 다른 기업의 전시장을 오가며 협력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IT를 많이 접목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 간 협업과 시장 확대는 해외 기업들에게도 핵심 과제입니다. 전자제품 명가인 소니 전시장에는 전기차가 등장했습니다. 소니는 자동차 회사 혼다와 손잡고 내년 전기차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We believe that there is a unique chemical reaction when Sony and Honda collaborate. 글로벌 뷰티 업체 로레알은 AI 챗봇을 전면에 내세우며 처음으로 CES 기조연설에도 나섰습니다.
기업 간 동맹과 업종 장벽의 허물어짐은 이번 CES의 또 다른 볼거리입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북한 시장이죠. 장마당에서 북한 돈보다 중국 돈, 그러니까 위안화를 더 선호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탈북민을 상대로 한 조사 결과인데 북한 화폐의 신뢰도가 얼마나 낮은지 잘 보여줍니다. 김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장마당은 1990년대 아사자 수십만 명이 발생한 고난의 행군 이후 배급제가 붕괴되면서 형성돼 지금도 개인 간 거래가 활성화된 시장입니다. 이런 장마당에서 북한 화폐보다 외화를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북한 거주 당시 장마당에서 실제 거래를 할 때 약 70%가 위안화를 사용했다고 답했습니다. 북한 사람이지만 북한 돈 찾지 않아요. 위안화하고 이제 달러는 북한 돈에 비하면 100배 가치고요. 그 결과 북한 주민들의 외화 보유율은 코로나19 봉쇄 이전인 2016년부터 2022년을 기준으로 2000년 이전보다 13배로 뛰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2009년 북한 노동당의 일방적인 화폐개혁 강행으로 북한 화폐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며 위안화나 달러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다고 분석합니다. 이 시중의 돈을 쉽게 말하면 종이 조각이 돼버리니까 달러나 위안화로 가기 시작. 이번 조사는 2010년부터 통일부가 북한 이탈 주민 총 6,351명을 통해 얻은 실태 조사로 이번 달 말 공개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호전적 발언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한국을 주적으로 표현하며 기회가 온다면 초토화해버릴 것이라고 위협했거든요. 미사일의 이동식 발사대 차량 등이 수십 대 진열된 군수공장 모습도 공개했습니다. 권영범 기자입니다. 군수공장 현지 지도에 나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우리 측을 향한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대한민국 족속들을 우리의 주적으로 단정하시면서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하여 대한민국을 완전히 초토화해버릴 것이라고 하시면서 북한은 지난 2020년 6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당시 문재인 정부가 대북 경고에 나서자 주적 표현을 처음 사용했습니다. 이후 유화 정책을 쓰자 주적이 아니라고 말을 바꿨다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지난 2022년 8월 다시 주적이라고 간주했습니다. 통일부는 한미 억제력 강화에 북한이 두려워하고 초조해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구태의연한 전술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남쪽에 대한 실질적인 전쟁 준비 강화와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 전환을 압박하는 그런 차원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이동식 발사대 차량 수십 대를 배경으로 김 위원장이 지시를 하는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사거리 600km로 남한 전체를 타격할 수 있는 신형 전술유도탄인 KN-24의 발사 차량으로 추정되는데 양산 체계 도입을 과시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됩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 안보수장은 최근 북한의 해안포 사격 등 도발 상황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MBN 뉴스 권영범입니다. 지옥철, 출퇴근 시간대에 사람으로 터질 듯한 서울 지하철을 표현하는 말이죠. 승객을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태우기 위해 좌석을 없앤 지하철이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장덕진 기자가 다보았습니다. 이른 아침 서울 지하철 4호선 열차에 승객들이 줄지어 탑니다. 평소와 똑같은 출근길이지만 오늘 탄 열차에는 의자가 없습니다. 내 운전도 완화를 위하여 3호차인 의자 없는 칸을 집어 운행하고 있습니다. 출근 때마다 모르는 사람과 몸을 부대껴야 했던 시민들은 확실히 덜 붐빈다는 반응입니다. 밀려서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칸 같은 경우는 아주 편안하게 탈 수가 있었고 아무래도 좀 평소엔 더 사람 많은데 오늘은 좀 여유 있는 것 같아요. 멀리 가는 승객은 사라진 의자가 벌써 그립습니다. 서서 가면 못 쉬는 느낌이라 앉아서 가고 싶어요. 7인용 좌석이 있던 공간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좌석을 모두 철거해서 더 많은 인원이 서서 탈 수 있습니다. 4호선은 출근 시간 가장 붐비는 서울 지하철 노선으로 적정 인원의 2배가 승차해 혼잡도가 200%에 달합니다. 입성 열차를 도입하면 혼잡도를 40%포인트는 떨어뜨릴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서울교통공사는 1년 동안 시간대별로 의자 없는 열차를 배치해보고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확대 운영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얼마 전 50년 뒤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은 63세 이상이 될 거라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이번엔 사상 처음으로 70대 이상 인구가 20대 인구를 넘어섰다는 소식입니다. 중위 연령도 2년 만에 44세에서 46세로 또 그새 올랐죠. 저출산도 상황이 심각해서 올해는 합계 출산율이 더 떨어져 0.6명대까지 예상됩니다. 전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2명, 올해는 0.6명대로 주저앉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녀를 낳기 어렵고 키우기도 힘든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사람들은 입을 모읍니다. 양육수당이 이런 것도 많은 건 아니거든요. 다 육아용품이나 이런 게 워낙 비싸다 보니까.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단축 근무를 쓰기가 솔직한 말씀으로 조금 눈치 아닌 눈치가 보이거든요. 지난해 출생자 수는 23만 5천여 명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기준 우리나라 인구 역시 4년 연속 줄어들었는데 2022년과 비교해 11만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체 인구를 나이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중앙이 되는 중위 연령은 지난 2021년 44세에서 올해 기준으로 46세까지 치솟았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70대 이상 인구가 20대 인구수를 앞질러버리는 일이 현실이 됐습니다. 전남의 한 마을은 고령화가 심각해 70세는 그야말로 명함도 내밀지 못합니다. 90, 80 너희 80세 80 하나 25년에 이제 초고령 사회 진입을 전망하고 있는데요. 주민등록 인구에서도 좀 비슷하게 내년 아니면 내후년에 초고령 사회 진입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좀 전망해 봅니다. 저출생과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대한민국 소멸 시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소셜미디어 계정에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의 상장지수 펀드가 승인됐다는 가짜뉴스가 게시됐습니다. 바로 삭제도 하고 당국이 부인도 했지만 이미 비트코인 가격은 치솟은 상황. 비트코인 값은 오늘 하루 천당과 지옥을 오갔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준락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각 9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계정에 미국 내 모든 등록된 증권거래소에 비트코인 ETF 상장을 승인한다는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애초 승인 여부는 다음 날인 10일 발표될 예정이어서 시장에서는 신빙성 있는 글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지워진 이 게시물은 누군가 해킹해서 작성한 가짜 뉴스였습니다. 게리 겐슬러 미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은 SEC 공식 계정이 해킹됐으며 승인받지 않은 내용이 게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SEC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상품의 상장과 거래를 승인한 바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가짜뉴스와 이를 부인하는 발표에 비트코인 가격은 그야말로 상승과 하락의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습니다.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이 47,900달러 선까지 3% 가까이 급등했다가 불과 몇 분 만에 44,700달러 선으로 고점 대비 7% 가까이 급락한 겁니다. 결국 투자자들이 간절히 기다리던 소식을 이용한 가짜뉴스를 게시한 해킹이었지만 금융당국은 아직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은 시장 조작과 관련한 가장 끔찍한 범죄 행위 가운데 하나로 누군가는 큰 불법적인 수익을 올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사흘 뒤 치러지는 대만 총통 선거에서 중국은 친중 성향의 후보가 당선되기를 바라겠죠. 그러다 보니 갖가지 압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중국에 거주하는 대만 기업인 10만 명에게 고향으로 돌아가 투표하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자국 항공사엔 이들에게 할인 항공권을 제공하도록 압력도 넣고 있죠. 베이징에서 윤석청 특파원입니다. 대만 기업인 판장펑 씨는 15년째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판 씨는 대만의 젊은 세대들이 더 많이 본토로 건너왔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让台湾岛内的年轻人可以更好的去摆脱舒适圈，更有这种兴旺祖国或者是愿意这种驰马天下的这种决心。 중국이 이처럼 친중 성향으로 본토에 거주 중인 10만 명의 대만 기업인들에게 귀양 투표를 독려하고 있다고 대만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반중 성향 집권 민진당 후보와 친중 성향 제1야당 국민당 후보가 박빙인 상황에서 이들의 투표로 판세를 뒤집으려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군사적 압박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부터 오늘 오전 사이 대만섬 주변에서 중국군 소속 군용기 8대와 군함 5척이 각각 포착됐습니다. 또 정찰용으로 의심되는 중국의 풍선 1개가 어제 오후 대만 상공을 서에서 동으로 관통한 뒤 사라졌습니다. 那我们并不会随着它的袭扰，然后就将其击毁。那这样子呢，很容易就达到中共运用不对称作战的方式，来扰乱我战备应处作为，跟消耗我国军武器的目的。 대만군은 새해 들어서만 대만 주변에서 포착된 중국군 군용기와 군함이 각각 75대와 41척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경기 고양과 양주시에서 다방업주 2명을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57살 이영복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씨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등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는데 이 씨 동의를 얻어 범죄자 인상 차기 기록 사진, 일명 머그샷도 공개했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붉은색의 강렬한 간판과 달궈진 돌을 뒤적이는 집게, 대장간을 홍보하는 영상인가 싶지만 프로축구 구단이 선수 영입을 발표하는 오피셜 영상의 한 장면입니다. 시즌만큼 치열하고 재미있는 비시즌 선수 영입 오피셜 영상을 신영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풀무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대장장이 할아버지의 시선 아래 철을 두들기는 청년이 등장합니다. 대장간을 물려받을 젊은 대장장이는 프로축구 울산 HDFC가 영입한 골키퍼 문현호로 골문을 지키는 방패가 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겁니다. 팬들도 즐겁고 그다음에 영입되어 오는 선수도 즐겁고 지역 명소라든지 그런 모기업의 여러 제품들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과거 기자회견 후 유니폼을 입히던 단순 선수 영입 이벤트는 구단과 선수의 특징, 팬들의 희망까지 담은 영상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모기업이 하나인 e스포츠 구단의 영상엔 63빌딩을 배경으로 선수 이름이 있는 수상스키가 한강 물살을 가르고 작은 호랑이란 별명의 선수 특징을 담아 홈구장에 호랑이가 등장합니다. 바람의 손자 이정후를 영입한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는 키움 시절 활약상과 빅리그에서의 기대감을 담은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스포츠 스타들이 전부 다 상품이고 팬덤이 형성되면은 뭐 여러 가지 굿즈라든지 그런 기업에도 상승작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렵게 영입한 선수, 시즌을 앞둔 기대감과 팬들의 소속감까지 단순 영입 소식이 아닌 오피셜 영상에 담긴 볼거리와 다양한 메시지가 시즌을 기다리는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지난 9일 세상을 떠난 독일 축구의 전설 베켄바워를 추모하려고 친정팀 바이에른 뮌헨이 특별한 조명을 켜 하늘로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홈 경기장 전체를 고마워요 프란츠란 문구로 채워서 추모의 뜻을 전한 건데요. 19일엔 성대한 추모식도 열어서 팀의 전성기를 연 황제를 기린다고 하네요. 눈구름기로 스모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오늘 충청 지역으로는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내려졌는데요. 내일도 서울을 비롯한 서쪽 지역으로는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여기에 내일 오전까지 내륙으로는 안개도 뒤엉키면서 시야가 더욱 불편하겠고요. 밤이 되면 강원 내륙과 산지에 1cm 미만의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다가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동해안에 따라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낮겠고 낮 기온은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대체로 영하 5도 안팎, 낮 기온은 서울이 5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지방은 전주가 영하 3도, 창원 영하 2도로 출발하겠고 낮 기온은 부산이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는 일요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또 한 차례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